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경제적인 것의 기본값을 풍족이 아니라 결핍에 두어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걸 부탁했을 때 그 기본값은 수락이 아니라 거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했을 때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수락되었을 때 감사함을 가질 수 있죠.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해질 게 아니라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버틸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길러야 합니다. 베트남전에서 포로로 8년을 버틴 미국의 스톡데일 제독은 이렇게 말했죠. 곧 풀려날 거라고 섣불리 낙관만 하던 포로들은 금세 좌절해서 죽었다. 하지만 나는 쉽게 풀려나지 못할 것임을 깨닫고 장기간 버텨야 한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 덕분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다. 결핍이 기본이고 풍족은 보너스입니다. 거절과 난관이 기본이고 수락과 순항은 보너스입니다. 행복은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서 시작되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6월 11일 수요일 아침 9시 6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최경화님, 김경민님, 이정옥님 등등 출석 체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제 상식을 키워드리면서 선물도 보내드릴 수 있는 퀴즈부터 나갑니다. 오늘은 한 글자입니다. 정답이 한 글자입니다. 서민밥상에서 참 빠질 수 없는 거죠. 달걀. 그 달걀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데요. 산지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마트나 시장에서 판매되는 특란 30개짜리 묶음이 7,000원을 넘겼죠. 3월보다 10%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달걀 가격이 심상치 않죠. 지난 2월에는 한 알에 1,000원을 넘기도 했었다는데요. 한 알에. 미국 이야기입니다. 달걀 30개가 담긴 묶음을 부르는 단위를 한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역대급으로 쉽습니다. 30살이 되면은 계란 한 이것 됐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한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보고 다시 들으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정답 한 글자라고 했더니 이호성님 닭 1913님 김 5886님 쌀 자 계란 한 이것 30개 알이 들어있는 이것 한 글자 맞춰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시죠.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오늘도 두 가지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주식시장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빚내서 투자하는 그 빅2라는 것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토종 OTT라 하면은 넷플릭스 같은 영상 스트리밍인데 그 티빙이랑 웨이브라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합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플랫폼인 넷플릭스에 대항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증시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먼저? 네. 네. 어젯밤에 미국 시장 얘기부터 할게요. 그 미국 시장에서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했거든요. 네. 다우는 조금 올랐는데 0.25, S&P는 0.55, 나스닥은 0.63 올랐습니다. 미국이랑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가지고 네. 좀 투자 심리가 좋아졌는데요. 두 나라가 무역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 코멘트인데 중국과 스위스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어떤 틀에 합의했다고 코멘트를 했고요. 미국과 중국 정상이 승인하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히토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을 좀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코스닥 코스피 시황을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9시 10분 기준으로요. 한 0.4% 올라서 네. 2,883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85%나 올랐네요. 777.7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코스닥 상승률이 코스피 상승률보다 높네요. 오늘은. 그보다는 이제 외국인 중심으로 사다 보니까 코스피 대형주가 코스닥보다 더 높이 올랐었고 이 시각 현재 하이닉스가 3% 이상 올라가고 있네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2% 이상 올라가고 있고 다만 그동안에 배당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좀 금융주는 좀 쉬어가는 그런 하루가 모습입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가 참 뜨겁습니다. 거의 이제 2,900선도 앞에 딱 보일 정도인데 네. 빚내서 투자하는 B2가 또 안 늘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뜨거우면은 누구나 한번 빚 좀 내볼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투자해봐야겠다. 네. 예. 지난 5일 기준으로 코스피 신용잔고가요 10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7조 7천억 원으로 두 시장 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액수인데요. 네. 이 신용잔고란 거는 좀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산 다음에 아직 안 갚은 금액을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잔고가 많으면 시장이 뜨거운 건데 이 신용잔고가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이틀 동안 2천억 원 넘게 늘었거든요. 아무래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특히 종목을 보면은 금융 쪽이 좀 많았습니다. 금융회사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고요. 또 여당이 상법 개정의 속도를 내고 있다 보니까 지주사인 한진칼, 한화, HT, 현대 등에 대한 신용잔고도 연초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이라는 게 결국 지배구조 개선안인데 네. 지주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나아지면은 주주가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게 비트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른 증시가 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 정부, 국회 이런 곳에서 내부의 이견 등으로 이 정책 나오는 게 늦어지면 이 선제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고 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추격 매수를 할까 생각이 드는데 요건 좀 위험하다. 빚내서 하는 건 또 특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남의 돈 가지고 하면은 이제 내 돈 여유 자금이라면 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만 또 그 시간에 쫓기게 되면 판단도 그르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막 한동안 계속 금 가격 네.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금을 대체할 만한 다른 건 뭐 투자 자산 없을까라는 네. 분들이 은을 좀 쳐다보셨거든요. 네. 최근에 은 가격도 많이 올랐나 보네요. 맞습니다. 은 가격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은 선물이 트로이 온스당 37달러 그러니까 5만 원 정도로 웃돌았는데 1년 전보다 한 24% 오른 거고 2012년이 마지막으로 37달러를 넘어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13년 만에 이렇게 올랐는데 마찬가지로 백금 가격도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27% 올랐습니다. 근데 은이랑 백금이 크게 오른 이유는 안전자산 선호 때문인데 지금 미국 국채랑 달러가 약해졌고 무역 갈등도 있고 미국의 재정 불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던 금에 워낙에 많은 투자 수요가 몰렸었는데 금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은, 백금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은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백금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자 그리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네, 국회대로가 굉장히 지금 막히는 상황입니다. 여의도 어디 통제하고 있어요? 네, 도로를? 그 좌회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막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굉장히 차들이 길게 늘어섰는데 어떻게 좀 잘 빨리 오게 됐습니다. 네. 여의도에 교통 통제를 왜 할까? 예. 오늘 한국거래소에 대통령 방문한다라는 기사가 어제 잠깐 올라왔다가 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게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자, 백상경 기자 첫 번째 준비한 소식은 무순위 청약제도. 네. 이게 이제 개편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줍줍이라고 불렀던 건데. 줍줍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무순위 청약을 이게 사실 이제 청약 통장이 있든 없든 청약 순위가 몇 순위건 상관없이 일반 분양을 다 끝낸 다음에 그 계약이 다 끝난 다음에 남은 잔여 물량들 요걸 대상으로 이제 사실 누구나 다 와서 이제 이삭 줍듯이 줍줍 주워갈 수 있다라고 해서 줍줍이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문이 좀 넓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시장 침체 때문에 미분양이 계속 쌓이니까 정부에서 2023년 2월에 무순위 청약 어떤 거주지 요건 같은 것들을 없애고 유주택자가 청약을 하는 것도 허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청약이 가능해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부작용이 생겼고요. 그래서 일부 유명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전국에서 이 투자자가 몰려가지고 시세 차익 노리면서 맞아요. 수십만 대 일, 수만 대 일, 그래서 아파트 청약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는 이런 그 사례들도
얘기들도 좀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 과열됐다 이런 평가들 나오면서 다시금 요건을 강화해서 이제는 무주택자만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거주 지역 요건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지자체가 좀 재량으로 좀 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지역별로 여건들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열돼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또 뭐 다른 지역에서 청약자를 끌어와야 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양 상황 같은 것들을 잘 맞춰서 탄력적으로 요건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위장 전입 같은 이런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서 부양가족을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속이기가 좀 어려운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이런 것들을 추가로 확인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서울만 뜨겁고 지역은 차갑고 또 농촌 지역에는 지금 빈집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참 걱정인데 농촌 지역 빈집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요? 네, 사실 농촌 지역에 있는 빈집들은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없고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디에 빈집이 있는지 몰라서 매칭이 안 되는 찾기도 힘들죠. 네, 이런 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막상 빈집이 있어도 이 집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거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좀 빈집들을 자산으로 좀 돌리기 위한 제도들이 시행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빈집은행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이게 민간 부동산 플랫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에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데요. 네. 귀농 귀촌 종합 지원 플랫폼이나 이런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네, 이게 지자체가 이 빈집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요걸 올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청년층이 빈집을 사서 귀농을 하거나 아니면 5도 2촌 같은 좀 라이프 스타일의 좀 변화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농촌의 빈집에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게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가고 네. 실제 거래까지 이루어지게 되려면요. 빈집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선은 사업에 참여한 그 시군이 18개입니다. 그래서 이 18곳의 시군 중에서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을 한 10개 시군에서 오늘부터 의사 확인 문자를 발송을 하고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냥 빈집만 방치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또 지자체에서 리모델링을 지원을 해서 네. 거기 뭐 장기 숙박이라든지 아니면 전월세 이것도 이제 지원이 되니까요. 아니면 농촌 지역에 세컨하우스라고 하는 또 다른 집을 하나 마련하는 분들에게는 또 이게 공시 가격이 쌀 경우에는 2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는 제도도 생겨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쪽으로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전세 대출 받는 게 더 이제 깐깐해지죠. 네, 전세 대출은 좀 깐깐해집니다. SGI 서울보증이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금요일부터 보증부 전세 대출의 이 전체적인 상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핵심은 양쪽이 조금씩 다른 것들은 있는데요. 전세 보증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인하를 하고 전세 보증을 할 때 세입자의 상환 능력을 좀 강하게 보겠다, 심사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먼저 보증 비율을 보면요, 그러니까 100% 보증 비율이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전세 대출과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은 보증기관이 은행에 사고 난 돈, 빌린 돈 다 우리가 갚아줄게 이렇게 전액을 갚아주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보증 비율을 10% 줄이게 된다라고 하면 은행은 사고 발생을 했을 때 그전에는 전액 보증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 10%는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대출 심사를 강화하게 되고 이게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실제로 이 10%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에 준해서 보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입자의 상환 능력 심사도 마찬가지로 이 전세 대출을 조금 축소하는 효과들을 노리게 되는데요. 이 서울보증, 허그 그리고 각각 좀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네. 큰 틀에서 보면 서울보증은 연간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을 척도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달에 그러니까 1년 중에 내가 소득에 비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얼마나 갚느냐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다라는 것들이고요. 요 허그 같은 경우는요, 소득과 부채를 척도로 같이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증 한도를 좀 줄이기로 했고요. 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적다라고 하면 전세 대출 한도가 사실상 줄어들게 되는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전세 가격에 나중에 또 어떤 영향 미치는지를 또 추적 관찰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자,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들어볼게요. 티빙과 웨이브 이른바 이제 토종 OTT잖아요. 합치면은
뭐라 해야 될까? 구독자 점유율이 넷플릭스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네. 합병이 되게 오래 걸리고 있었는데 네. 공정위가 조건부로 승인을 내줬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넷플릭스에 견줄 만한 어떤 토종 OTT가 탄생하게 되는데 한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 기간까지. 두 회사가 근데 결합을 할 때 어떤 조건을 갖고 그 조건을 충족해라 공정위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거대한 OTT가 생기니까 좀 독과점이 우려가 돼가지고 뭐 그런 조건들을 달았습니다. 그 조건들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아무래도 소비자 보호하는 조건들인데 네. 두 회사가 결합을 하더라도 내년까지는 현재의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요. 또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금자가 나중에 두 회사 통합요금 상품이 나온 후에 서비스를 해지해도 한 달 내로 현행 요금제를 재가입하면은 또 이를 허용해야 됩니다. 잠시 소비자가 구독을 쉬었다가 다시 구독하는 그런 이용 행태가 있으니까 그런 소비자의 어떤 이용 방식을 고려한 조처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조건을 단 것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두 회사가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두 회사 결합으로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줄어들거든요. 그만큼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랄까요? 협상력이 높아지니까요. 또 공정위가 봤을 때 두 회사 충성 구독자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티빙 같은 경우는 프로야구 중계를 하고 있고요. 또 웨이브도 나름대로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콘텐츠를 보기 위한 어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갈아타기가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좀 인상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의 어떤 구매 전환이 어렵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좀 더 보호해라. 이러한 점들도 고려를 했습니다. 네. 다만 두 회사 결합으로 경쟁 사업자가 뭐 방송이나 영화 같은 콘텐츠 공급을 못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봤는데요. 아무튼 2023년 말에 플랫폼 통합을 논의하기로 한 이후에 티빙이랑 웨이브가 결국에는 구분 응성을 넘었고 앞으로 이제 주주 동의만 남은 상황입니다. 네. 그 거대한 공룡과 같은 넷플릭스에 이제 네. 맞서야 되는데 네. 넷플릭스의 독주를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주주 동의를 끝나고 결합이 끝나면은 네. 이제 최대 OTT 서비스, 토종 OTT 서비스가 출범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이용자 수가 1,450만 명이에요. 근데 티빙이랑 웨이브를 다 합치면은 1,12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보다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견줄 만한 그런 덩치고요. 지난해 시장 점유율이 넷플릭스가 34%, 그리고 티빙이 21%, 웨이브가 12%였으니까요. 시장 점유율도 얼추 비슷해지게 됩니다. 국내 토종 OTT가 대항마로서 어떤 자리매김을 한다는 거는 문화 산업에도 희소식으로 여겨지는데 그동안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도 넷플릭스 같은 해외 플랫폼, 이런 플랫폼들이 유통 주도권을 쥐고 수익을 좀 독점했거든요. 오징어 게임 그렇게 히트 쳤는데 제작사는 많이 못 벌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국내 제작사가 수익을 많이 못 받았으니까 재투자할 돈도 많이 못 벌었고 아무튼 어떤 선순환이 만들어지지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티빙이랑 웨이브가 결합해서 어떤 토종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또 유통 플랫폼 넷플릭스와 경쟁하면서 제작사한테 더 많은 것들을 또 주면은 또 지속 가능한 어떤 K 콘텐츠 생태계가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문화 산업에 좀 중심을 두면서 OTT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뭐 해외 진출 활성화, 뭐 저작권 침해 방지 이런 것들을 지원책으로 발표했으니까요. 네. 앞으로 두 회사가 플랫폼 주권을 확보하고 또 수출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콘텐츠 제작사들이 과연 넷플릭스와 얼마나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까? 네. 이것도 지켜봐야죠.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미국, 일본, 중국 정상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 통화를 마쳤습니다. 네. 가장 최근이 한중 정상 간의 통화였죠. 네.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네, 어제 오전에 있었던 통화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30분가량 통화를 했습니다. 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공감대를 이뤘고요. 인적 그리고 문화적 교류를 강화해서 양국 국민의 우호적인 감정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 협력 분야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적 문화적
문화적 교류 그리고 경제 협력 두 가지 양축을 좀 다 강화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11월 경주에서 지금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논의도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의장국인 우리나라와 내년도 의장국인 중국이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고요. 특히나 이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11년 만에 한국 방문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지금 해외 정상 통화를 한 게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전날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그리고 어제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 간의 통화 순서를 가지고도 또 해석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의미 부여를 뒤에 있는 쪽보다 앞에 있는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일본 언론이 지금 중국보다 하루 먼저 통화를 했다라는 점에 의미 부여를 조금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사실 일본 언론들이 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이 1번이고요. 다음 두 번째 외국 정상은 누구냐 이걸 굉장히 주목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진보계의 대통령이 당선이 된 만큼 그동안에 이제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지를 보고 계속 누구랑 통화를 하냐를 두고 봤던 건데요. 이게 일본하고 먼저 통화를 하고 나서 일본 언론 쪽에서는 일단 한숨을 좀 돌리는 그 모습입니다.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는요.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부정적인 발언을 거듭했지만 윤석열 전 정권에 이어서 대일 관계를 중시한 자세를 보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좀 과거사 문제와 경제 안보를 분리해서 대응할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같이 내놨고요.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도요. 한국 측으로서도 정권 교체 직후에 내정이나 경제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도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사이에서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게 본심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관 인사도 단행이 됐죠? 네.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그리고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이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 아세안 대표부 공사,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각각 발탁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으로는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이 됐고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 낙점이 됐습니다.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걸 보면 이제 여한구 본부장인데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에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었습니다. 그때 대미 통상정책을 총괄을 했었고요.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특히나 철강 관세 관련해서 수입 쿼터제 합의를 이끌었던 바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통상교섭실장 지내면서 여러 차례 FTA나 세파 같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같은 이런 성과도 냈었고요. RCEP이라고 하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것들도 진두지휘를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으로 일도 했었고요. 이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 공급망 파트너십이나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성사시키는 공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통상교섭본부장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을 했다가 물러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우선은 차관급 인사부터 한 게 청문회를 거쳐도 되지 않으니 안 거쳐도 되니 우선은 일할 사람들부터 임명하겠다라는 취지. 그리고 오늘 여의도에서 오후에 금속노조 집회가 또 예정돼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의도는 오늘 차량 통제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 더 알려드리고요.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오늘은 정답이 한 글자입니다. 쉬워서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정말 많이 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달걀 30개 한 묶음을 부르는 단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달걀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뉴스도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달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걸 쓰는 음식과 식료품 가격에도 줄줄이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걸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반대로 8728님은 시골집에서 닭 10여 마리 키워서 달걀을 먹으니 체감되질 않네요 라고. 사서 드실 일 없으면 참 좋긴 한데 이건 또 시골에서나 가능한 일이어서 또 강력한 힌트가 나갑니다. 9985님 서민의 어려움이 막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8460님 서미선님인데 탁구클럽 하신다고 하네요. 늘 저희 회원분들이 게임 한 판 하자고들 하시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한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방금 전에 코스피가 2,900선을 넘어섰네요. 2,901.7까지 올라서 1% 이상 오름폭 키워가고 있고 3년 5개월 만에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들려드립니다. 자, 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 현재 또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박대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로 마일리지 네.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제 합병하면서 그 이후에 마일리지를 과연 어떻게 통합할 거냐. 네. 이게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박대기 기자님은 마일리지 많이 모으셨어요? 네, 사실 제가 좀 마일리지 매니아라 가지고 여기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은데요. 네네네. 과거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 항공업계에 약간 요주 인물이 돼 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을 보도를 많이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차곡차곡 열심히 모은 마일리지를 우리 소비자들이 제대로 쓸 수나 있는 것이냐. 사실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까지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정위에 제출한다고 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아시아나항공하고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되면 마일리지 시장에서 대격변이 일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논란이 틀림없이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라든지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 항공사에서도 또 이제 고객들이 반발할 수 있고 네, 저쪽 항공사 고객들도 반발할 수 있고 네. 다른 항공사들은 어땠습니까? 이제까지 마일리지 통합되는 역사를 보면은 1대1 통합이 많았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좀 역사를 좀 더 보면 2011년에 미국 네. 유나이티드 항공이 컨티넨탈 항공 합병을 했는데요. 그때도 1대1이었고 네. 2008년에 델타와 노스웨스트가 합병할 때도 그랬고요. 2004년에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 KLM이 합병을 했는데 그때도 1대1이었는데 그렇다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1대1 통합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상식 같은데요. 하지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가 자기들 마일리지보다 가치가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쌓아온 정립한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갈 때는 똑같이 1마일인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신용카드로 마일리지 쌓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대략 한 80% 정도로 신용카드로 쌓고 네. 실제로 탑승으로 탔는 건 한 20%밖에 안 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근데 신용카드는 문제는 보면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짜요. 그래서 1,000원을 쓰면은 1마일만 주는데 아시아나는 1,000원을 쓰면은 1.3마일 정도 주는 그런 카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자신들보다 한 30% 가치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래서 일부러 아시아나 마일리지 쌓이는 신용카드를 많이 썼었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 지금은 단종된 카드들 보면은 예. 1,000원에 2마일까지 주는 그런 카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열심히 썼는데 지금은 좀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고 그것도 이제 아시아나가 좀 더 마일리지 가격이 싸다는 게 이제 업계 인식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춰서 마일리지를 교환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대한항공이 통합한 이후에는 아시아의 그 비행기 탑승으로 인한 마일리지는 그대로 1대1로 인정을 해주되 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마일리지는 1대 0.7 정도로 교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반란해 가지고요. 네, 반란해서 이 카드는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마일이 있는데 2만 마일은 비행기를 탑승하고 8만은 신용카드로 쌓았다고 치면은 이 8만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곱하기 0.7을 해서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복잡하네요, 이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보유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딱 정확히 0.17이라는 것도 임의적인 기준이고 그러니까 0.7의 기준이 뭐냐? 예. 이럴 수 있죠. 어떤 카드는 뭐 1,000원에 1.3마일일 수 있지만 어떤 카드는 또 1,000원에 1마일만 쌓이는 카드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1,000원에 1마일만 쌓았다. 복잡해. 예,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래 그리고- 걸리는 이유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9,600억 원이나 됩니다. 1분기 말 기준으로 쌓여 있는 마일리지가요. 예. 현금 가치로 따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들 가진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거의 뭐 1조 복잡한 원 문제가 가까운. 될 수 있고요. 대한항공도 2조 6천억 원 1분기 말 기준으로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산식 전에 그냥 있는 마일리지를 우선 쓰세요. 네. 라고 또 많이 유도를 한다면서요. 네, 최근에 그래서 마일리지 전용기라고 그래서 비행기 전체를 마일리지 좌석으로만 채우는 그런 비행기도 뜨고 있고요. 네네. 미국 쪽으로 뜬 것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마일리지 쓰기가 좀 나아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마일리지 통합을 앞두고 여론이 더 나빠지다가는 항공업계에서 상당히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마일리지 좀 털어내자 이런 입장이라 가지고 그런 비행기를 띄우고 있지만은 그래봤자 이제 뭐 연간 해서 뭐 1% 정도 줄어드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멀었네요. 근데 이제 항공사가 마일리지로만 다 탈 수 있는 비행기를 띄웁니다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사실 이게 회계적으로는 마일리지가 항공사의 부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고객들한테 갚아야 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뭐 수십 대 더 띄워도 사실은 시원치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항공 그 마일리지라는 게 고객의 재산권으로 그럼요. 인정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업계에서는 자꾸 이게 재산권이 아니라 우리가 준 혜택이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을 시키면은 쿠폰을 주지 않느냐. 그럼 이 쿠폰이 재산권이냐 이렇게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아하.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걸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마일리지는 재산권이 됐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회계적으로도 부채로 지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일리지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고요. 아까 신용카드 포인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용카드 회사들이 그냥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만큼 마일리지를 항공사로부터 사오게 됩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마일당 12원에서 13원 정도로 사오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1마일당 15원 정도로 사옵니다. 그 사오는 돈이 엄청난 것이 2019년에 조사된 것을 보면은 연간 5천억 원 정도를 신용카드사가 항공사에 지급하고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두 항공사가 5천억 원의 가외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이제 돈을 벌 때는 가외 수입을 벌어놓고 네. 이제 와서는 당신들이 가진 그 마일리지는 그냥 복지 포인트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급한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고 네. 그러면 안 되죠. 마일리지를 다 못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휴 쇼핑몰 같은 거 열어놓잖아요. 네. 국내 리조트도 숙박권 예약할 수 있고 어디 마트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시중에서 판매하는 어떤 가격이랑 비교해 보면 네.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상당히 좀 불리한 조건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소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창구인데 이제 마일리지 1마일을 10원 정도로 계산해도 좀 불리한 조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일리지를 1마일을 한 40원, 많게는 한 100원 정도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가장 마일리지를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은 1등석을 구매하는 겁니다. 물론 1등석 구매할 때까지 정말 많은 마일리지를 쌓아야 되지만은 만약 1등석을 구매할 수 있다면 1마일당 1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등석이라는 거는 미주 왕복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예. 저도 한 번도 못 타봤는데요. 타보신 분에 따르면 엄청난 서비스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1등석이라든지 비즈니스석을 쓰면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값싼 이코노미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상품, 비행기 장난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진하려고 쇼핑몰을 통해서 소비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좀 소비자들이 화난 것은 이제 그 만기가 이제 연말에 보통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만기 직전이 되면은
그나마 그 쇼핑몰도 다 품절이 됩니다. 그래서 살 게 이제 담요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담요 사자 막 그러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마저도. 예.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불만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아까 그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거를 마일리지로 내가 좌석을 사고 싶어도 네. 좌석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 사실 이제 1등석 마일리지석 1등석 비즈니스석이 정말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마일리지로 사면요. 하지만 이제 워낙 품절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열리는 시간이 보통 항공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1년 정도 전이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무조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1년 후에 갈 여행까지 미리 감안을 해놓고 사야 된다는 건데 네. 일반인들한테 되게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항공권이 열리는 시간도 이제 새벽 몇 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타이머 맞춰놓고 그 시간에 들어가서 아, 그걸 또 왜 새벽에요? 1초 안에 이제 결제를 하면은 샀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참 무슨 뭐 꼬리잡기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항공사 마일리지가 이게 시작된 게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네, 1981년 정도인데요. 미국의 네. 이제 항공사에서 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고요. 1984년에 비교적 이르게 우리나라에서도 대한항공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는 게 어떤 많은 사람들의 꿈이고 사치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일리지를 다들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요.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언젠가 한번 이 마일리지로 1등석을 타고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갈 거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거든요. 그럼요. 그런 이제 기대 어떻게 보면은 과잉 기대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마일리지 혜택을 갈수록 축소시켜 나가는 그런 방침들에 대해서 크게 반발이 그렇죠. 일어났던 거고요. 저는 이제 항공사들에게 책임이 있다 본 것이 네. 마일리지를 지급할 때는 이게 무한정 계속될 것처럼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어떤 적절한 정도의 마일리지를 쌓으면은 1등석도 탈 수 있을 것처럼 해놓고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3조 5천억 원어치 마일리지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그런 혜택들이 제한적이고 또 유효 기한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상품으로 사시라 상품도 품절이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게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네. 이거 그래서 안내가 이메일로 오기는 합니다만 네. 이것도 되게 헷갈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는 없었는데 2008년, 2009년경에 양사가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소멸시효 도입이 부당하다 소송이 걸렸는데 결국은 이제 항공사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전의 소멸시효 성립 이전의 2008년 이전의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적용을 해줬고 2008년 이후의 새로 쌓인 마일리지에 대해서만 시효를 적용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전후로 쌓은 네.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자체가 다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이구, 근데 그 이후에 쌓은 거는 소멸시효가 있으니 언제 사라지는지는 본인이 꼬박꼬박 좀 체크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네. 한 청취자분이 그런 질문 주셨거든요. 저비용 항공사 LCC 이용하다 보니까 마일리지를 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저비용 항공사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작긴 하지만 있습니다.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리프레시 포인트라는 것이 있고요. 진에어도 나비 포인트라는 것이 있고 그 적립되는 규모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 비해서는 훨씬 적지만은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친구에게 포인트 선물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좀 활용하는 방법들이 더 있는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런 저비용 항공사는 티켓 요금 자체가 싸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상당한 혜택이 있는 그런 편이라고 봅니다. 또 서울 부산 간에 보면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편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에어부산이라는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네. 자회사 항공기로만 이제 운항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아시아나항공 이름으로 탈 수는 있어요. 티켓 발권을 할 때. 그렇게 되면은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남의 돈으로 항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아시아나항공 이름으로 이제 표를 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본 것은 아니고. 별 방법이 다 있네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니 어차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쓰기도 힘든 마일리지면 네. 그냥 마일리지 안 주고 그만큼 티켓 가격 그냥 할인해 주면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 개념이 결국 저비용 항공사겠죠.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일리지 제도가 고객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실제로는 연간 5천억 원의 그 수입이 되는 그 이게 고객을 위한 게 아니었구나. 항공사의 예. 신용카드사를 향한 어떤 매출 창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고객에게 줄 때는 훨씬 적은 혜택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그 본질적인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님이 보시기에 네. 마일리지 제도 이것만큼은 좀 고쳐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죠.
일단 그 마일리지를 신용카드사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걸 이제 사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무제한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맘만 먹으면. 예,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마일리지 좌석이 다 팔려서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수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율로만 적절한 금액 한도에서만 마일리지를 판매를 하고 판매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적절한 비율로 이 마일리지 승급 좌석이라든지 좌석을 이제 풀어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정보를 고객은 알 수가 없고 항공사만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사실 이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항상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라 보고 있고 일부 좀 문제가 있는 언론사들은 그 항공사와 언론사가 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약간 협박처럼 계속 기사를 풀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고질병이라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렇습니다. 0340님이 얼마 전에 마일리지 그 소멸된다고 해서 5,000마일로 곰탕 5인분 밀키트 억지로 사셨다고. 야, 우리가 항공 마일리지로 곰탕을 살 줄이야.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선택하신 거고요. 하여튼 제도가 개선되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재판부의 공판기일 추후 지정 결정 등을 비판하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차기 지도체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무역협상에서 1차 제네바 협상 결과 이행을 위한 기본 틀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이번 2차 협상 결과를 최종 승인할 경우 두 나라 간 무역 충돌이 한동안 가라앉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4만 5천 명 내며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 만에 20만 명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2,916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 코너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가 초저가 경쟁 시대네요. 아무래도 물가 높고 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싼 거 찾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좀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네. 100원이라도 10원이라도 싼 상품을 많이 찾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이 대형마트에서는 초저가 기획전을 굉장히 잇따라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신선식품들을 50%까지 할인하는 등 많은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는데 한 마트의 경우에는 팔 마케팅을 실시했대요. 팔? 네, 우리가 기존 가격 마케팅을 9,900원, 네. 990원 이렇게 하는데 네. 거기에서 한층 더 내려서 8,800원으로 내세운 거죠. 이런 음. 식으로 체감상 확실하게 저렴해 보이는 가격대로 세분화해서 할인 효과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편의점이나 일반 브랜드들에서도 대규모 할인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뭐 브랜드의 릴레이 할인전 역시 아메리카노를 3일간 500원에 판매하는 등 초저가로 진행하는 모습들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29,900원이 아니라 28,800원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네. 또 예전에는 싼 게 비지떡이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어떨까요? 요즘 소비자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런 1,000원 마케팅 이런 것들을 주로 재고 소진용이다, 뭐 미끼 상품이다, 너무 저가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네. 최근에는 고물가와 뭐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초저가 제품 외에는 지갑이 열리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요즘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파는 곳이
합리적이다, 또 바람직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렴한 가격도 있지만 좋은 품질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요즘 소비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해당 제품의 리뷰를 다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단순히 싸다고 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하는 이런 제품들만 구매하시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제는 저가 전략 시에도 품질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그 대형마트나 유통업체들이 이제 자체 브랜드 PB 상품 많이 내놨는데 이제 이게 일상이 된 것 같고 네. 예전에는 그냥 좀 품질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게 또 주요 상품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체 브랜드 상품인 PB 상품이 제조 단가가 좀 저렴하고 또 네. 유통 경로가 단순하고 마케팅 효율이 좋다 보니까 일반 상품보다 훨씬 더 싸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되었죠. 그래서 이 PB 상품들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우는 옛날부터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이 PB 상품의 비중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PB 상품들을 초저가 라인업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1,000원 이하의 상품군을 다 PB로 이제 까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880원 컵라면이라든지 990원 스낵, 또 990원 아메리카노 이런 식의 상품들로 초특가 상품을 다 PB 상품으로 진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 편의점 같은 경우는 PB 아메리카노 가격을 1,000원으로 낮춘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1년 전보다 45%나 매출이 또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연령대별로 보면 2030 세대의 비율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130% 증가하면서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이 저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아주 강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요즘 대형마트에서는 PB 우유가 인기입니다. 네. 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PB 우유가 선발이 됐는데요. 어차피 우유는 이제 큰 차이는 없을 테니까. 그쵸. 예, 품질 차이가.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입소문이 많이 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우유보다 20% 저렴한 가격인데 오, 막가 20% 가격이 요? 예, 다 괜찮다라는 후기가 또 퍼지면서 인기를 끈 것입니다. 이처럼 100원 단위, 10원 단위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체감 혜택을 중시한 가격 전략이 아주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단돈 얼마라도 더 싼 걸 이제 사람들은 찾고 있고 유통업체들도 그걸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외식업계에서도 가성비, 무한 리필 키워드가 또 요즘에 인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외식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죠. 특히 요즘 키워드로 중요한 것이 무한 리필과 뷔페입니다. 이들 식당은 성인 기준의 1인당 2만 원대로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외식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양에 구애받지 않고 식사부터 커피, 디저트까지 모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가성비 외식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외식업계에 따르면 한 뷔페 브랜드의 경우 연매출이 1년 전보다 70% 성장을 했다라고 하고요. 매장 수 역시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은 대기에서 먹어야 할 정도로 이런 가성비 뷔페들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 비용도 부담이 되는데 이왕 갈 거 그냥 다양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대로 가자 이렇게 네. 하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단순히 양만 많아서는 안 될 거고 네. 뷔페 이런 것도 사실은 질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무한 리필과 뷔페가 최근에 급증하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단순히 음식을 무한으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는 더 다양해야 돼, 더 품질이 좋아야 돼, 그리고 더 특별해야 돼 이런 니즈가 상승하면서 특별한 경쟁력이 있어야만 또 선택을 받게 되고 있는데요. 일례로 샤브샤브 전문점만 해도 초기에는 야채나 사리 정도만 무한 리필로 제공이 됐지만 최근에는 고기까지 무제한 제공하는 곳이 늘고 있고요. 일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주류까지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또 추가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고기까지 무제한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래도 가격은 조금 올릴 수 있고 그쵸. 또 이런 식의 또 전략이 또 다 다르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K-뷰티 화장품 정말 잘 나가는데 네. 이게 또 대표적인 가성비 제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뷰티 업계에서 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또 많이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 가성비 화장품 수요가 아주 많이 늘면서 가격과 기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소용량 화장품 라인업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뷰티에서 중요한 건 이제 소용량이 키워드인 거죠. 주로 미니 뷰티, 뿌띠 뷰티 이런 키워드로 불리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5년 4월자 데이터로 패션 뷰티 플랫폼 에이블리의 이 소용량 화장품 거래액이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고요. 또 주문 건수는 약 2.5배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10대, 20대의 뿌띠 뷰티 상품 주문자 수가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오프라인 편의점에서도 이러한 소용량 화장품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용량이라고 하면 얼마나 소용량이길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게요. 10ml 정도 돼요. 굉장히 소용량입니다. 거의 샘플만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작고 아주 뿌띠한 그런 상품인데 이미 시중에 판매 중인 상품을 이런 편의점 전용으로 용량과 가격을 줄여서 가성비 라인으로 만드는 전략을 많은 뷰티 업계에서 또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용량이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어요. 아니 그 싸게 산다고 하면 대용량이 조금 더 쌀 것 같은데 네. 소용량, 소포장이 더 잘 나가는 거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가성비가 좋다 하면 대용량 제품은 우리가 먼저 떠오르기 네, 마련이죠. 근데 요즘은 오히려 용량이 작으니 사실 소비자들이 싫어할 법도 한데 오히려 가격이 저렴하니까 테스터용으로 구매하기에 부담이 좀 적고 또 휴대성이 좋다라는 반응이 더 많습니다. 다양한 화장품을 좀 자주 많이 경험하고 싶은 우리 소비자들이 가격이나 용량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어서 이런 소용량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양한 뷰티 브랜드들이 추가 라인이나 이 저가 브랜드를 따로 내세우면서 저렴하게 팔 수 있는 편의점이나 다이 등에 또 입점하는 추세입니다. 4년 전만 하더라도 너도 나도 골프하고 명품백 산다고 하고 그 저금리 시절에 그렇게 또 인생 한 번뿐이다 욜로족 유행하고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초저가 트렌드가 한 22년 금리 인상기부터 꽤 이어지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많이 이어질까요? 많은 유통업계에서 올해까지는 이 경기 불황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도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PB 제품의 종류를 늘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좀 지나친 초저가는 마진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의 기대 과열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유의를 해야겠고요. 또 과도한 출혈 경쟁은 또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점을 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소비자들은 이 초저가 경쟁을 단순한 가격 할인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합리성과 감성까지 사로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니즈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미래생활사전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사이가 많이 틀어지고 있죠. 도대체 그 사람들 왜 그런지 그 이야기도 같이 한번 또 들어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